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양주역 제1풍경채가 양주시에서 대장단지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입지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과연 양주의 대장단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양주에는 이미 좋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대장이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양주역 제1풍경채의 입지가 잘하면 양주시 아파트 중에서 대장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상을 보시고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도 저는 다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양주역 제1풍경채와 협력중개업소기도 해서 저희 부동산에 관심고객 등록을 해주시고 청약하실 경우에 저희가 일종의 홍보비를 좀 지급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관심고객 등록이라고 하면 부동산이 계약자 모르게 홍보비를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분양사무실에서 바보가 아니거든요.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계약자분들의 동의가 없이 MGM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없고, 지급 신청을 할 때 계약자분들한테 신분증 사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고객 추천 확인서와 같은 계약자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만 저희가 MGM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고객 등록만 받았다고 해서 이게 당첨이 되셨는지 계약하셨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계약자 확인서에 인감도장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약자들 모르게 저희가 관심고객 등록만 받았다고 해서 MGM을 지급받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가 고객 추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넣었다고 해서 100만원씩 막 수수료를 주겠어요. 아무튼 관심고객 등록을 하시고 나중에 청약하시게 되면 MGM 혜택이 있으니까 잠깐 영상을 멈추고 10초 정도면 충분하니까 관심고객 등록해 주시고요. 참고로 양주역 제1풍경채는 MGM 수수료가 100만원이고요. 101 타입으로 큰 평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150 정도 나올 거예요. 이번에 분양하는 회천 대광로제비양 4차는 MGM 수수료가 200만원이고요. 지금 미분양 중에 있는 덕계역 한신더유나 덕정역 에피트는 300만원씩 줍니다. 아파트 분양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이렇게 MGM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1풍경채의 MGM 홍보비가 가장 적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 못 밝힐 이유도 없고 요즘엔 뭐 다 투명해져서 고객들도 다 아세요. 그런데 분양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분양 상품이 좋고 나쁘고를 따져서 손님분들께 이 MGM에 대해서 나중에 해당이 됐을 때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 어디가 MGM 수수료가 얼마가 나온다고 해서 뭐 그런 수수료로 손님분들께 얘기 드리고 이러는 거는 분양 목적 달성에 전혀 좋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분들 협조받으려고 계약하고 나서 고객 추천서에 도장도 받고, 또 도장이 아닌 분들은 서명사실 확인서까지 받아서 MGM 접수하느라 고생했던 거 아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무튼 그때 오히려 관심고객 등록을 못해서 아쉽다고 자기도 계약자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했다고 수수료 달라고 하면 이런 거 안 돼요. 무조건 모델하우스 오픈 전까지 관심고객 등록을 부동산에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할지 말지는 모르잖아요. 관심고객 등록은 일단 하고 나서 이거 청약 안 하셔도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관심고객 등록 하시고 나서 영상 봐주세요. 나중에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파트 대장단지는 과연 어떤 아파트를 대장단지라고 할까요? 요즘 카페나 단톡방 같은 데 가면 어디 아파트가 대장이라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대장단지가 뭔지 일단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동일평수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단지가 그 지역에서는 대장단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분양가나 매매가가 싸게 나온 단지를 가지고 대장단지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면 그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좋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왔거나 뭐 분양가 상한제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시세와 수요자의 관심을 갖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아파트 단지를 대장단지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대장단지는 보통 그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할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우선순위로 보게 되는 단지라서 보통 다른 단지보다는 거래량이 활발하고 거래량이 많은 만큼 또 가격 방어력도 뛰어나고
오를 때는 또 빠르게 시세를 선도하는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대장단지가 아닌 곳은 가격이 또 늦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단지가 올라도 우리 아파트 시세는 그대로고 한참이 지나서야 거래량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도 제한이 있고 또 가격이 빠질 때는 가장 먼저 빠지기 때문에 집이 잘 안 팔려서 고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각 지역별로 대장단지들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순서가 서울에서는 강남에 있는 지역부터 가격이 움직이고 이어서 마용성 지역으로 그 다음 노도강 지역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또 의정부 쪽이 따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양주로 가격 상승세가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세가 오더라도 정확히 아래부터 순서대로 양주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대장단지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이면서 주변부의 그 대장단지를 대체할 만한 단지들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A라는 아파트 단지가 가장 좋은 단지여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에 맞춰서 A 단지와 비교 대상이 되는 조금 그 다음 단지인 B 단지가 따라 오르고 이런 식으로 좋은 단지들끼리 먼저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오르면 그 다음 지역이 올라가고 이런 순서로 올라가요. 그래서 동두천 지역이 시세가 아주 좀 낮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의정부나 양주의 아파트들이 좋은 곳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동두천까지 투자 수요가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시장 상황이 정말 좋아진 경우에는 동두천까지도 투자 수요들이 따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실수요자만 가지고는 가격 상승을 견인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똑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단지들은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양주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옥정 신도시 내에서 대장단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으로 비교 대상이 되는 단지들이 움직이고 나머지 가격적으로 저렴한 단지들이 이걸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라고 해도 세대수가 비교적 적은 대장단지의 거래량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트렌드라서 특정 지역만 딱 올라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이 많이 오르면 그 중에서도 또 대장단지들은 더 많이 오르고 또 강남이라고 해서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안 좋은 단지들은 마용성이나 노도강 지역보다 못 오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대장단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대장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좋고 나쁘고에 대한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아파트 시세를 선도하는 단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무엇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그곳의 시세가 왜 높은지 그리고 아파트 가격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양주역 제2풍경채가 왜 양주에서 대장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입지라고 했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양주시는 어쩔 수 없이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서울시와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입지 환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양주에 계신 분들이 왜 그토록 도로교통이나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되는 거나 그리고 GTX 신호선 개통을 열망하겠어요. 다 서울에 있는 업무지역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주역 주변부에 가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가 수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없지? 여기가 시골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옥정이나 회천에 개발된 곳들도 많고 또 양주에 시가지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덕계역 부근은 예전부터 상권이 발달해 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근데 양주시청 주변을 보면 아직까지 개발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양주시청은 왜 저기에 있는 건지도 뭔가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양주시청이 양주역 부근에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양주역 부근은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아니고 못하니까 안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양주역 부근에 보면 광역버스들도 많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양주역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또 양주시청도 덩그러니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상권이 발달하거나 배후 인구수가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지리적으로 양주시에서 교통 허브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옛날부터 양주에서 서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 관문 도시인 의정부를 거쳐야 하거나 서울 동부권역에서 또 한수 이북 지역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의정부 지역을 거쳐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서울에서 서쪽으로는 북한산이나 도봉산이 있어서 송추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또 동쪽으로는 수락산이나 불암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갈 수 있는 통로가 의정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의정부를 지나가야 되는데, 또 여기서 양주로 가려고 하면 또 홍목산과 천보산이 있어요. 이렇게 산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반드시 다녀야 되는 길이 생기게 되고, 이곳이 또 개발이 돼야 되는데, 양주역 부근의 남방동이나 마전동 쪽은 의정부와 또 붙어있는 지역이라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어놔서 그동안 개발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양주 역세권 개발과 테크노밸리 개발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주시의 전체 지도를 봐도 서쪽으로 장흥이나 백서읍, 북쪽으로는 회천과 옥정, 그리고 동쪽으로는 고읍의 딱 중간 지점에 양주역이 있어요. 양주시청이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죠. 양주 역세권이나 양주 테크노밸리는 개발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여전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확장성에서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을 해제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가 없기는 해요. 그럼 여기서 희소성이 생기게 됩니다.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희소성이에요. 다이아몬드가 무슨 가치가 있나요? 물이 더 소중하죠. 물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비싼 건 희소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주역 주변은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양주나 동주천 분들이 의정부나 서울 지역으로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에 있어요. 양주시가 지금처럼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길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좀 더 가까이서 거리 비교를 위해 한번 살펴볼게요. 양주역은 생활권 자체가 회천이나 옥정 쪽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거리를 비교해 보더라도 양주역에서 의정부역까지는 4km인데 덕계역까지가 5km예요. 5km면 거의 회록역과 물리적인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양주역세권에 살게 되신다면 덕계동 쪽보다는 의정부 생활권을 이용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의정부 신세계백화점이나 의정부 을지대학병원이나 이런 다양한 의정부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GTX 정차역인 의정부역이나 덕정역과의 거리만 보더라도 의정부역이 덕정역보다는 훨씬 가까워요. 그럼 GTX도 의정부역을 이용하겠죠.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오히려 양주역이 의정부 동부권역에 있는 의정부 밀라기지구나 고산지구보다도 의정부역 접근성이 좋아요. 같은 의정부보다도 여기서 가기가 더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의정부역 부근의 대장단지라고 불리우는 곳 중에 의정부역 자이더 위브캐슬이라는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의정부역에서 거리가 한 600m 정도가 되거든요.